네, 오늘이 이제 8장 2계층의 마지막 주제죠.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랜 얘기를 했었죠. 우리 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의 케이스고요. 유선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랜이었고, 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프레이밍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2계층의 마지막 주제로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무선 랜입니다. 무선 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와이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반경이 한 100m 정도까지도 우리가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하고 비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요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경이 줄어드는 겁니다.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 지급이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경이 제일 짧은 게 사실은 RFID하고 NFC입니다. 그러니까 직비하고 요놈하고 약간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근데 아마 강의 순서는 좀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블루투스나 비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블루투스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이어폰 연결하는 거, 이런 거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하죠. 비콘도 이제 유사한 형태의 프로토콜인데 블루투스보다는 좀 데이터량이 작은 거, 그죠? 이제 비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비하고 RFID, NFC는 거의 같은 종류라고 봐야 되는데요. 직비에 비해서 RFID나 NFC는 거의 접촉에 가깝죠, 그죠? 예, 거의 접촉하는 거에 가깝고, 직비는 이제 약간 좀 그 간극이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순서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어,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그래서 신뢰성 있는 무선이라는 뜻이고, 이거 다른 말로 와이어레스 이더넷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이더넷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어떤 표준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표의 이름이었죠. 원래 정확한 와이파이의 명칭은 와이어리스 랜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와이어리스 랜을 표준화하는 표준화 기구가 IEEE이고, 거기에 있는 문서번호 802.11 요 계열, 11 계열이 11B도 있고 11A도 있고 11G도 있고 11N도 있고, 이제 이게 데이터 레이트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선 랜, 즉 와이파이를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이제 표준 문서 이름은 IEEE 802.11인데 이 문서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학문적 명칭은 와이어리스 랜이 맞다. 근데 이걸 그냥 다 와이파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 개의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프린터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공유기다. 그러니까 무선 허브죠. 무선 허브. 원래 이제 허브는 몇 계층까지? 네, 1계층입니다. 1계층. 1계층. 1계층인데 이 단순히 이게 이제 1계층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공유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DHCP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이건 뭐냐면은 가상 IP, 그러니까 가상 IP를 뻥튀기를 해서 IP 하나 갖고 IP 여러 개, IP 어드레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중에 나오는 공유기는 계층이 이제 3계층까지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공유기는 원래, 그러니까 허브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1계층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기들입니다.
그것을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2.4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또 5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11B 같은 경우가 이제 2.4GHz고 11A나 G나 뭐 이런 것들이 5GHz 대역, 11A가 5GHz죠. 11G는 이제 2.4GHz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대역을 왜 사용을 하게 되냐? 사실 2.4GHz나 5GHz 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주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ISM 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메디컬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필요한 대역이다. 그래서 저기는 돈을 내지 않고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누구든지 장비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대역이죠. 무료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역을 사용해서 이런 무선 랜 장비나 혹은 뭐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죠. 블루투스도 요 ISM 대역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대역은 사용하려면 정부의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역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규격은 IEEE 802.11 계열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어떤 문서 이름이고요. 또 문서 이름이면서 이 문서를 표준화하는 표준화 커미티라고 하죠. 위원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802.11이 원래 있었습니다. 11은 이제 그야말로 예전에 나왔던 뭐 1Mbps, 2Mbps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옛날에 썼던 이제 그 뭡니까 무선 랜이고요. 이건 지금 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B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옛날에 11B 전에 11이 있었습니다. 11B, 11A, 11G, 11N, N으로 갑니다. N.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AX까지 왔죠. 요 A하고 G는 스펙이 똑같은 겁니다. 표준은 똑같은 표준이에요. 11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4GHz 대역을 사용했고요. 최대 11Mbps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 11A 같은 경우 5GHz를 사용을 하고요. 최대 54Mbps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는 이제 CDMA 다시 쓸게요. CDMA, 맥을 CDMA 프로토콜을 이용했고, 이때는 이제 11A 때는 이제 OFDM입니다. OFDM 전송 방식이 CDMA하고 급격한 차이가 있었죠. 변화가 있었죠. CDMA하고 OFDM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거 하려면은 엄청나게 오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G하고 A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뭔 차이만 있냐면 요 중심 주파수만 2.4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표준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게 탑재되기 위해서 2.4기가 대역에서 11A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11G가 되는데요. 왜 이게 이제 2.4기가 대역으로 내려오게 되냐면 5기가 대역은 고주파이기 때문에 고주파 대역에서는 RF 어떤 장비의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안테나도 길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제한 사항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저주파일수록 RF라고 해서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안테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테나 같은 하드웨어를 만들기가 저주파가 쉬워요. 그래서 2.4기가에 새롭게 이제 A 표준을 재정의한 거를 11G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와이파이 3라고 표현을 요즘은 하기도 해요. 옛날에 없었던 개념인데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와이파이 1, 와이파이 2 하고 나와 있네요. B가 1, A가 2, 그 다음에 G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N이 나오게 됐습니다. 11N은 이제 와이파이 4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최대 600Mbps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선으로 보통 보낼 수 있는 이더넷 최대 속도가 100M니까 600M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죠. 기가빗 이더넷이라는 게 1기가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대 600M면 거의 기가빗 이더넷에 상응하는 정도의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당연히 11N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레거시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계속 나와갖고 포설이 되었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는데, 그런 레거시 디바이스들과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1N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ABG는 당연히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N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자, 이건 그래서 2.4기가하고 5기가 대역을 사용해서 최대 600Mbps까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 와이파이 5는 AC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세대 와이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AC를 표준으로 하는 그런 칩들이, 무선 그 와이파이 칩들이 나와 있고 제품도 나와 있죠. 그래서 5기가 주파수 대역만 사용을 하고요. 최대 3.7GBps. 이거 엄청 빨라졌네요. 이건 이제 기가빗 이더넷보다 훨씬 더 빨라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개인이 사용할 거라면 3.7GBps까지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선에서 그 속도를 갖다가 커버 못 해줘요. 그래서 무선 링크만 3.7GBps로 구성해 봐야 오버스펙이죠. 이런 건 어디 필요하겠어요? 핫스팟.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뭐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 우리 개별적으로 이제 AP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하면 11N도 이것도 오버스펙입니다.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것도 여기까지. 여기. 제가 사용 N까지 N까지 되는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 다음에 AX라고 하는 건 이제 차세대 후속인데요. 이미 이거 나와 있죠, 이거. 그죠? 나와 있어 갖고 AP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이파이 6라고 하죠. 요즘 이런 AP 같은 거를 어디서 많이 이제 개발을 하냐면, 이제 칩 같은 거는 미국 회사에서 다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팔죠. 무선 랜 칩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IP 타임 이런 데 있죠. IP 타임.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의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 5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6는 나왔는지 모르겠어. 팔고 있는데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여기다 이상한 거 심어놨을까봐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AP를 하나 설치했는데 이 와이파이 4짜리를 설치했습니다. 4 아니면 3인데 제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속도에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싼 겁니다. 2만원, 3만원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는 4 정도면은 넘친다. 그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유선에서 그 정도 속도를 공급해 줘야 무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정도 속도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암호화 방식으로 와이어드 이퀴벌런트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유선 정도의 급이 되는 이퀴벌런트 동등한 이런 뜻인데, 유선과 급이 유선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다. 그래서 WEP라는 게 있고, 요게 이제 WPA라는 걸로 계속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호화 설치할 때 어떤 거를 쓰실래요? 아마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세팅하는 그런 항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AP 설치할 때. 그거는 이제 양쪽이 다 맞아야 되겠죠. 받는 쪽하고 보낸 쪽하고. 네, 그러면 그런 거는 그것만 잘 맞춰서 설치를 하면 크게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유선랜과 그 다음에 무선랜, 와이파이, 무선랜, 랜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맥 프로토콜이 달라요. 유선에서는 맥 프로토콜이 뭐였냐면 CSMA CD입니다. CD. 그러니까 컬리전을 디텍션해서 멀티플 억세스를 하겠다라는 게 CSMA CD죠. 근데 무선랜은 CSMA 컬리전 CA입니다. 컬리전 어보이던스. 사전에 컬리전을 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건 경쟁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돌이 감지되면 그때 가서 그거를 피하겠다라는 거고, 컬리전 어보이던스는 충돌 자체를 피하겠다는 얘기고, 물론 뭐 토큰링이라는 방식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랜은 전부 다 이더넷으로 이제 거의 통합됐다고 봤기 때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뭐 토큰링 방식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요 CSM의 CD를 발전시킨 게 CSM의 CA고, 요 방식이 무선 랜에 있어서의 맥 프로토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어떻게 매체에 접근을 할 거냐, 여러 사용자들이 멀티플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다중 접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뭐냐면 이겁니다. CSMA CD를 그대로 무선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야.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호스트가 다른 호스트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스누핑을 하고 있어야 돼. 스누핑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무선 랜에 속한 어떤 그 신호 라인에 신호가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5V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선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유선은 감지하는 선이 딱 유선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감시하면 되는데, 무선은 공기 중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가 안테나로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해야 되거든. 그걸 감지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걸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히든 호스트 프로블럼 혹은 히든 노드 프로블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스트가 숨겨져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A에서 요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 보면 요게 AP입니다. AP. 그죠? 네.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요 원이 타원 같은 게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타원이, 예, 죄송합니다. 장표가 넘어가서요. 어쨌든 타원이 지금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뭐냐면,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쭉 형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약간 타원인 것처럼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 A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면 B가 어떤 방향에 딱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전파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전방향으로 뿌리는 겁니다. 사실 이 신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위치, 그 AP의 위치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가장 효율적인,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그냥 전방향으로 똑같이 뿌리는 거죠. 그럼 이런 반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뭐냐면 A가 실제 B로 어떤 전파를 전송을 해서 B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 약간 좀 옅은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슨 뭐 저기 요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반경, 요건 뭐냐면 D도 내가 만약에 이제 신호를 전송한다는 거죠. D가 신호를 전송할 때 도달할 수 있는 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달 반경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 D는 A가 B로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감지를 할 수 없죠. 스누핑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파가 거기까지 도달 안 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B가 AP입니다. 주의해야 될 건 B가 AP야. 그러니까 요 A, C, D는 모두 요 AP인 B와 통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일로 어떤 전파를 전송했는데 이게 D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D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선로가 비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내 신호 막 보내도 되죠, AP한테. 그래서 얘는 무작정 보낸 겁니다. 보내면 이 전파가 겹치는 요 AP 주변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두 개의 신호 레벨이 합쳐진 신호가 B라는 AP인 B에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숨겨진 호스트 문제. 히든 호스트. 호스트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숨겨져 있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숨겨져 있죠.
서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채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판을 하고 내 신호를 막 전송을 하게 된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SMA CD를 무선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는 Exposed Host Problem이야. 노출된 호스트 문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이쪽에 어떤 X라는 호스트가 있어. 걔랑 통신을 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도 역시 X라는 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파를 균일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C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X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AP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접되어 있는 AP. 이 AP랑 통신을 하고 싶은데 요 반경에 맞게 전파가 다 도달을 하다 보니까 이 C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파가. 그럼 C는 어떤 생각을 해요? 얘는 요 B랑 통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파가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널이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C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낼 생각을 못하죠. 계속 기다리겠죠. 언제까지? 요 A와 X가 통신이 끝날 때까지. 근데 사실 보낼 수 있잖아요. 이거 C가 B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는 그림상에 안 보이는 다른 X와 통신을 하는 동안 C는 A가 통신을 끝낼 때까지 통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노출된 호스트, 왜냐면 얘 입장에서 얘 A가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C가 노출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출된 호스트 문제, 그래서 exposed host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약간 이제 쉬었다가 C는 다시 통신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hidden host problem.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CSMA CD의 문제점을 해결한 방식이 CSMA CA입니다. Collision Avoidance, 충돌을 피하겠다. 그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hidden host problem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컬리전 어보이던스가 아니라 컬리전 디텍션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A가 요 B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요 D는 요 전파가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전송이 지금 현재 요 B로 안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방법은. 네. 얘랑 전송을 맺으려고 할 때 요 B도 지금 사용 중이거든 이란 신호를 왜냐면 얘는 B는 AP니까 얘는 반경이 여기까지 뻗어나갈 수 있겠죠. B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널이 사용 중이다라는 신호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D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럼 D도 지금 뭔가 진행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근데 무작정 B가 얘한테 신호를 전송하면 결국 얘랑은 서로 통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신호를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짧은 신호를 하나 전송한 다음에 타임아웃을 두는 거야. 나 언제까지 통신할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념이 이겁니다. A가 있어요. A가 RTS라는 걸 보내. RTS는 되게 짧은 어떤 패킷이에요. 그래서 request to send. 나 지금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B 입장에서 이 RTS는요. 저희 그림상에서 보면 좀 중요한 게 이걸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왜 히든 호스트 프로블럼이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RTS는 여기까지밖에 도달 안 해. 그러니까 기껏 가야 여기까지밖에 도달 안 해. 그러니까 C는 몰라 아직. C는 지금 통신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B는 요 RTS에 받아서 이쪽으로 요까지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 요게 RTS죠. 요게 RTS. 근데 어차피 반경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실제 요 RTS 신호는. 그럼 얘는 얘한테 뭘 보내? CTS를 보낸다고. Clear to send. 너 보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너 보내세요. 보내도 됩니다. 다만 근데
중요한 게 타임아웃. 그러니까 내가 보내려고 하는 요 데이터 길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 길이보다 좀 길게 해서 요 RTS하고 CTS는 내가 채널을 점유할 시간을 딱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2초 사용할게 라고 보내면 얘가 그래 너 2초 사용해 라고 보낸다는 거죠. 그럼 이 CTS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면 이 그림상에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죠. 물론 이쪽으로도 여기까지 도달하지만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면은 요 CTSA에서 요 D는 지금 채널이 사용 중이겠구나, 사용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CTS를 까보면은 거기에 타임아웃 되는 시간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D는 뭔가 패킷이 나오면은 도달하게 되면 그걸 까볼 거고, 그걸 까보니까 그 헤더에 2초라고 딱 적혀 있나? 그럼 나 2초 동안 아무것도 보내지 말아야지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고요. B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HK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타임아웃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 가상 전송 나브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얼로케이션 벡터인데요, 이게. 네트워크 얼로케이션 벡터. 그러니까 RTS 입장에서도 뭔가 NAV 모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 CTS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왜 가상 전송 모드라는 게 길이가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길이가 다르죠. 자, C 입장에서는 저 나분 모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이유는 RTS를 얘도 받았거든. 그러니까 받은 시점부터 타임아웃 될 때까지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D는 언제 받은 거예요? D는 CTS가 여기 간 다음에 바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만 나브 모드가 이렇게 딱 진행되죠. 어쨌든 요 타임아웃 될 때까지는 전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브 모드라는 게 어떤 신호가 진짜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CTS와 RTS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적혀 있는 타임아웃 시간 때문에 만들어진 가상의 시간 길이죠. 그래서 가상 전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브 모드.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얘가 히든 노드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얘도 네트워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함부로 내 패킷을 전송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죠. 컬리전 어보이던스죠. 피해가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든 호스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감시하다가 전송 가능할 때 전송을 시작한다. 이건 뭐 CSMA CD와 동일해요. AB가 통신하는 과정은 A는 B에게 RTS, 나 지금 신호 보낼 거거든 이라는 신호를 전송을 한다. B는 허락의 의미로 CTS, 너 신호 전송해도 돼 라고 보낸다. 단, 요 RTS와 CTS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타임아웃 시간이 적혀져 있다. 타임아웃 시간은 RTS와 CTS에 명시되어 있다. 다른 호스트들이 통신을 시작하면 나머지 호스트들은 타임아웃 시점까지 가상 전송 모드, 이게 실제 뭐가 전송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는 이제 데이터하고 ACK는 전송되지만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시간 간격이라고 그랬죠. 이 간격 동안 진입하지 않는다고, 전송하지 않는다고. 얘 C하고 D가 데이터 전송 안 한다고. 전송하면 충돌을 하니까. 가상 전송 모드, 네트워크 콜로케이션 벡터라고 해서 나브라고 합니다. 누군가 전송 중이니까 전송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죠. 그거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CSMA CA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CSMA CD도 그렇고. 그 차이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경이 좀 좁아졌습니다. 블루투스, 그러니까 무선랜 같은 경우 한 100m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유선랜도 100m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100m 이상 늘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 리피터를 해야 된다. 리피터. 반복기, 리피터. 자, 무선도 리피터 있죠. 여러분, 도달거리의 반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IP타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공유기를 살 때 그냥 컨센트에 이렇게 꼽아갖고 컨센트에 꼽는 형태 단순히. 그래갖고 그 거리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확장기 익스텐더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텐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건 리피터예요. 공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유기하고 리피터하고는 달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무선 개인 통신망인데 대략 무선 랜이 100m면
블루투스는 한 10m 정도 반경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험 진짜로 해보면 제 강의실에서 화장실 갈 때 이제 블루투스 연결한 다음에 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통신이 되는지 보거든요. 한 20m 이상 됩니다. 20m에서 20m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끊기려고 합니다. 끊기 시작하고 끊겼다 연결됐다 이런 현상이 오게 되죠. 보통 한 10m 정도, 그 정도가 어떤 그 거리의 한계입니다. 자, 이 블루투스는 아까 우리 와이파이가 무선 랜인 것처럼 블루투스는 무선 팬입니다. 와이어리스 팬입니다. 팬은 쓰는 팬이 아니라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네트워크. 개인이 뭔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어폰이나 이 정도 수준이 와이어리스 팬이 되는 겁니다. 무선으로 연결할 때. 요거는 IEEE 80.15 계열이에요. 자, 무선 랜은 11이었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1호 계열에서 저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블루투스는 와이파이와 같이 2.4기가 대역 사용합니다. ISM 대역. 자, 이건 블루투스의 기본 로고죠, 로고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죠. 이게 헤럴드인가? 이거 헤럴드 맞을까? 헤럴드 블루투스 BLUE죠. BLUETOTH.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파란 이빨이죠. 파란 이빨. 헤럴드 블루투스라는 그 노르웨이가 스웨덴 바이킹의 왕 이름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이킹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그때 이제 그 스웨덴 전체를 통일했던 그런 왕이에요. 왕의 이름.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이제 요 근거리 무선을 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다 통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 로고가 스웨덴 그 알파벳으로 HB입니다. HB. 그걸 겹쳐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그 에어팟이네요. 에어팟 뭐 2인지 1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에어팟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30만원 넘잖아. 30만원 원이 35 원이 30 2가 35만원. 네. 제가 이걸 사용해 봤는데 기능은 정말 후덜덜합니다. 정말로. 네.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은데 뭐 어쨌든 이런 그 에어팟이 상당히 좋죠.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이게 그래서 그 왜 잊어버린 위치 찾기 할 수 있잖아요. 아이폰에서 위치 찾기를 해보니까 저게 몽골에가 있더라고. 몽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출이 돼 버렸어. 다시 살려고 그러는데 비싸서 못 사겠어. 부담돼서 굉장히 비싸죠. 마샬 스피커 상표 중에 굉장히 좀 명품이죠. 마샬. 이거 저기 우리 저 1층 한우리관 1층에 커피숍에 가도 거기 있는 스피커가 마샬. 요거 똑같은 거더라고. 마샬. 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되겠습니다. 네, 규격이 쭉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일 그 최신 규격은 뭐 제가 알기로는 5.1로 알고 있어요. 물론 표준은 5.1 이상 5.2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칩으로 나와서 뭔가 상용화된 건 5.1이 최고로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 제가 이제 97년도에 박사를 졸업하면서 회사를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 개발했던 게 이 블루투스였어요. 블루투스 관련된 무선 팬 칩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 버전이에요. 그래서 최초 버전이고 723k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다. 죄송합니다. 석사 졸업입니다. 1997이면 제가 박사 졸업할 때가 이게 학사 졸업이고 그러네. 요게 학사 졸업네.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학사 졸업이고 요때 박사 졸업했네. 그래서 회사 1.2가 나왔을 때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1.0 버전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802.5.1 표준으로 승인했다고요? 아닌데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80.15입니다. 1.3 1호까지만 얘기할게요. 1호도 1.5.1이 있고 1.2고 1.3이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802.15에서 1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15.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EDR이라고 Extended Data Rate에서 데이터 속도를 좀 빨리 한 거.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정도니까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작아서 데이터 속도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막 이어폰에 도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트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익스텐디가 Enhanced Data Rate, Enhanced 데이터 레이트가 증가된 3Mbps까지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전송해야 뭐 이어폰에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 EDR이라는 표준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이건 24메가까지. 그 다음에 4.0,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요, 4.0 이상이면 사실 기능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없고 저도 이제 뭐 스피커나 아니면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거 사면서 블루투스 버전을 항상 확인을 해 보는데 대부분 4 아니면 5죠. 5.1 드물죠. 이건 최근에 나온 건 5.1이지 4에서 5인데요. 별로 뭐 음질의 차이나 기능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블루투스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처럼 갑자기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갑자기 생기는 거. 그냥 뭐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AP가 딱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것과 통신하는 PC 위치가 정해져 있고 뭐 스마트폰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 고정적 네트워크죠. 근데 애드혹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혹이 있으니까 훅 생기는 훅 생겼다가 훅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랑 이어폰이랑 갑자기 페어링을 해서 연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이어폰을 갖다가 박스에 이제 여러분 그 본체에 넣을 것 같으면 갑자기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거를 애드혹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블루투스는 애드혹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애드혹 방식의 네트워크에서는요,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게 필요해요. 자, 마스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에요. 슬레이브는 여러분의 이어폰이라고. 이게 이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랑 구분을 하는 거는 슬레이브는 지 아무리 어떻게 해봐야 이 네트워크를 지가 끊을 수 없어.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이 슬레이브와의 이 페어링 연결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에서 지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슬레이브는 노예야, 노예. 마스터는 주인이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페어링은 마스터 기기와 슬레이브 기기를 쌍으로 묶는 과정을 페어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모드는 크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파크 모드랑, 그 다음에 페어링 모드, 그 다음에 커넥티드 모드, 커넥트 모드. 페어링 모드는 딱 둘이 감지를 하고 연결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연결해 놓은 상태죠. 파크는 뭐냐면 페어링이 되어 과거에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목록에 블루투스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근데 그게 연결된 것도 아니고 페어링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파크 상태라는 건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했던 블루투스 목록들이 쭉 나오죠. 기기 목록들이 파크 상태인 거고, 거기서 실제 어떤 하나의 블루투스 기기랑 페어링을 할 수가 있고, 페어링하면 연결된 상태고, 연결은 돼 있지만 그 상황은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페어링 되어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커넥트 모드로 들어가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블루투스 연결할 때 한번 그 단계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이어폰 같은 경우는 페어링이라는 메시지가 뚝 뜨면서 아니면 에어팟 같은 경우는 똥 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가 나잖아. 그게 뭐냐, 페어링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커넥티드 되는 거는 완벽하게 연결이 돼야만 커넥션이 돼갖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넥션은 실제 활성화된 거, 요거는 활성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과거에 활성화했었던 목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어링은 마스터 기기하고 슬레이브 기기를 쌍으로 묶는 과정을 페어링이라고 한다. 최대 7개까지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7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페어링을 하는 거를 우리가 멀티 페어링이라고 부르죠. 멀티 페어링.
멀티 페어링 같은 경우에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어폰 하나를 두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어폰으로 PC랑 연결하고 스마트폰이랑 연결해 놓습니다. 멀티 페어링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뭐 요 PC 같은 데서 무슨 뭐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쭉 청취하다가 전화가 오면 금방 전환을 해서 전화를 받게 되죠. 이어폰으로.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이제 멀티 페어링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애독 방식으로 만들어진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피코넷이라고 부릅니다. 피코넷. 아시겠죠? 자, 그 용어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피코넷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쭉 읽으면서 갈게요. 지금 너무 지연이 많이 돼서. 연결 범위가 좁고 연결 기기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코넷이라고 부릅니다. 피코넷. 피코라는 게 작다는 뜻이에요. 피코. 나노 피코. 이거. 최대 8개로 구성되며 한 개는 마스터고 나머지 7개는 슬레이브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페어링 될 수 있는 게 총 7개가 되는 거고요. 파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총 256개까지 가능합니다. 256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록에 연결되어 있는 과거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 최대 256개까지 거기 리스트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코넷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더 큰 네트워크를 스캐터넷이라고 한다. 아까 이 슬레이브 중에 슬레이브 이게 이어폰이라고 한다면 멀티 페어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요건 PC인 거고 요건 스마트폰이죠. 이렇게 멀티 페어링을 하나 해놓으면 요 피코넷과 이 피코넷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형태인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캐터넷, 산재되어 있다. 스캐터가 이렇게 뭐 분사기 같은 걸 뭘 뿌려갖고 물이 쭉 퍼지는 거. 그게 스캐터링 되는 거거든요. 스캐터넷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아시겠죠? 역시 지금 우리는 2계층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억세스 코드라고 하는 건 72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 놈은 뭐냐면 물리계층에서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신호 처리용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튜닝, 그때 튜닝 한다고 그랬죠? 그 수신기를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튜닝을 하기 위한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논웨어, 이건 물리계층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신호 처리입니다. 뭐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위상 틀어진 거 잡거나 그러니까 물리계층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54비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비트는 죄송합니다. 3비트는 주소입니다. 아까 페어링 한 게 총 마스터 하나, 슬레이브 7개에서 총 8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3비트니까 그 페어링 되어 있는 것의 주소입니다. 3비트니까 총 8가지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스터고 7개가 슬레이브인 거죠. 타입은 이 윗계층, 우리 상위계층에서 내려오는 데이터의 유형을 적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블루투스를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뭐 하시고요. 요 HEC는 헤더 에러 체크입니다. 헤더 에러 체크. 그러니까 헤더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에러를 찾아내는 책섬입니다. 책섬 했었죠? 검사. 그죠? 검사 비트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곱하기 3번을 연속해서 전송을 하면 이제 그게 헤더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뒤는 이제 데이터고요. 이해하시겠죠? 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콘은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이용한 파생 기술인데 단방향 모드로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스터나 슬레이브 이런 게 없고 그냥 한쪽에서 뿌리면 반대쪽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것 이외에 어떤 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컨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블루투스가 단방향 모드를 통해 그냥 페어링 없이 페어링도 안 해. 그냥 스마트 기기에서 블루투스 기기로 그냥 데이터 전송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연결을.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비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블루투스와 통신하기 위해 대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뭐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주 짧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저 비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좀 그렇진 않지만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 출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가 들어가서 시간이 뭐 8시가 됐으면 자동 출석 시스템을 온으로 체크를 하면 여러분은 그냥 핸드폰을 켜놓기만 하면 알아서 여러분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검출이 딱 되는 그런 시스템이 비콘, 그런 시스템을 비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직비입니다. 직비는 이제 블루투스보다도 더 반경이 좁은 거죠. 좁은 시스템이고, 거의 뭐 이것도 한 10m 이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런 통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직비. 직비 이건 많이 쓸 수 있는 후보지가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나 아니면 회사 가면 이제 자산을 갖다가 검사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자산에는 전부 다 태그가 붙어 있는데 그 태그를 실제로는 그걸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태그를 읽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태그에 바로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강의실 같은 데 가도 뭐 PC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있는 태그를 각각 일일이 찍어야 돼. 그래야만 이제 자산 검수가 되는 거죠. 자산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도난당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누가 유용하는 것도 없어야 되니까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되면 다 찍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직비를 통해서 직비 태그가 만약에 자산에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 굳이 그거를 뭐 저기 태그 리더기를 갖다가 그 근처에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복도를 쭉 지나가는 거야. 그 직비 리더기를 들고 쭉 지나가. 그러면은 그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장비들에 붙어 있는 직비 그 태그 거기로부터 데이터가 다 날라와서 그냥 한꺼번에 주르륵 다 자산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일일이 그걸 찾아가고 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럴 때 직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랑은 좀 다르죠. 블루투스는 지속적으로 어떤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뭐 이어폰 같은 거 사용하려면. 근데 직비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태그에 가까워. 태그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코드죠. 바코드에 가까운데 약간 바코드인데 반경이 되게 뭡니까? 큰 거죠. 반경이 큰 그런 바코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약간은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그 먼 거리라는 게 아예 그 근접하는 것보다 멀다는 거지 무슨 뭐 100m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비 그럴 때 사용하는 걸 직비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면서도 낮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다.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낮아야 되겠죠. 이거 에너지 소비가 높으면 직비 태그 쪽에 배터리를 매번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한 찍어봐야 그 뭐 1년에 한 번씩 찍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찍으려고 배터리를 1년에 한 번씩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 낮은 전송 속도다. 속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 양도 작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 수명은 길어야 된다. 그러려면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를 적게 소모를 해야 되겠죠. 약간의 어떤 보안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CSMA/CA나 유니캐스트 이런 거 다 지원한다. 다 지원하고요. 128비트의 대칭키 암호화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암호화 방식 중에 대칭키 암호화가 있고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128비트짜리를 활용을 해서 보안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스타 토폴로지, 클러스터 트리, 메쉬 형태 뭐 다 가능한 거죠.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메쉬 형태입니다. 메쉬가 이제 그물이라는 뜻이 그물. 물고기 잡는 그물. 메쉬 형태로 구성된 이런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직비 중에는 뭐 직비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고 라우터라는 게 있고 엔드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엔드 디바이스가 이제 이게 슬레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슬레이브. 라우터가 이제 뭐 저 뭡니까 A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역시 이것도 마스터인데 마스터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어떤 특정한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나 라우터나 전부 다 그냥 AP입니다. AP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 AP가 슬레이브들을 여러 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직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고학년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 배우게 기회가 있으면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RFID하고 NFC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게 신분증이라는 얘기죠. 신분증, 그죠? Near Field Communication, 아주 근거리에서 통신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RFID랑 NFC는 직비보다도 반경이 좁은 거예요. 거의 접촉해야 돼, 거의. 그죠?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바코드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디 코드나
이거 뭐 QR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 NFC 중에 하나가 저거죠. 버스카드. 버스카드도 이렇게 찍으면 삑 하고 소리가 거의 갖다 대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아이디 코드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먼저 이제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 체계인데 바코드가 대표적이죠. 바코드 옛날부터 있었고 QR 코드는 뭐 어떻게 보면 바코드는 이게 1차원이라고 한다면 QR 코드는 2차원 코드죠. 그죠? 훨씬 많은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죠. 바코드에 비해서. 바코드는 숫자 몇 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바코드와 QR 코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보안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안이 아예 없죠. 아예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FID, 지금 현재 QR코드하고 바코드가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ID 코드가 뭔지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ID 코드를 조금 더 고차원으로 구현을 한 게, 우리 RFID 혹은 이제 NFC입니다. 여러분 버스카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버스카드가 이렇게 있고 이건 버스카드입니다. 그 여기 크게 뭐가 있냐면 이건 버스카드 리더기입니다. 리더기. 이 버스카드 안에는 배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카드 리더기하고 서로 통신을 하거든요. 어떻게 통신을 할까요? 이 버스카드 리더기에서 전자파를 쏴줍니다. 그럼 버스카드가 그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 내부적으로 전자파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버스카드가 리더기한테 신호를 전송해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버스카드 내에는 배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뭔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패드가 있죠. 패드 위에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워치하고 놓여 있는데 이 패드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자기가 흘러나옵니다. 전자파, 즉 전자파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면 그 자기를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전기였는데 이거를 여기서 전자기파로 만들어주고 자기파를 이쪽에 흘려줘서 얘를 다시 전기로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 여러분은 잘 사용하는 워터픽 같은 거, 이거 저기 뭐야 이 사이 이렇게 이물질 걷어내 물 쏴갖고 걷어내는 거 그런 거죠. 여기다 꽂아두면 여기서 자기가 흘러나옵니다. 자기파가. 그러면서 여러분 워터픽 본체를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RFID나 NFC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없이 저렇게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 데이터 아주 짧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전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휴대폰의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전동 칫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RFID 리더기가 있어서 얘가 전파를 발신을 합니다. 그럼 이 내부에서 전기를 생성을 합니다. 이 전기라는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데이터를 발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리더기가 그 데이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야? RFID 태그에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1m, 2m 떨어지게 되면 데이터 발신 못하죠. 못합니다. 거의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ID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라디오 주파수 대역은 이제 1기가 이하 뭐 한 메가 단위 이제 그 대역이죠. 능동형, 수동형, 그 다음에 반수동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이따 표를 갖고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수동형 RFID는 데이터를 가진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로 구성된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얘 스스로 전기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데이터 발신하는 거. 이게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태그 안의 작은 칩에 암호화된 정보, 이 칩 안에 여기에 요 칩이죠. 여기에 암호화된 정보가 담겨 있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조해서 보내는 거죠.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RFID 태그는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통신한다. 아까 이게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이 안에 배터리 없다 그랬죠.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능동형은 그럼 뭐겠어요?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뭐 배터리가 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RFID 리더기가 전파를 쏘면 태그에 달린 안테나가 전파를 받아서 전기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가 이제 수동형 RFID가 되겠습니다. 능동형은 배터리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에 간단하게 데이터를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우리 출입기. 그리고 요거 같은 거, 요거 이제 우리 저 뭡니까? 하이패스죠. 근데 이건 능동형이겠죠. 왜냐면 이거 거리가 멀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전자파 받아가 그거 아니에요. 이 능동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요런 거 이제 수동형이죠. 요런 거 수동형이고, 뭐 요것도 그렇고요. 요런 다 태그, 이거 도난 방지용 태그,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RFID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고 반수동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수동형은 거의 사용하는 케이스가 없고 대부분 다 수동형이고 일부 능동형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능동형이라는 걸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게, 능동형을 채택해버리면은 직비랑 사실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시스템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능동형이 되면은 거리가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태그 자체의 전원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직비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약간 직비가 거리상으로는 좀 더 먼 거리를 통신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뭐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뭐 능동형이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RFID는 수동형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는 게 많고 실제 사용되는 것도 이게 많습니다. 태그에 전원이 없다. 이건 있다. 두 개가 큰 차이점이고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고, 능동형은 전원이 있기 때문에 인식거리가 길어지죠.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뭐 그렇겠죠. 이거 보시면 이게 특징을 보면 이게 수동형을 써야 될지 능동형을 써야 될지가 그냥 나와요. 그냥 바로. 출입 통제 보안, 이건 사람이 갖다 카드를 대야 되니까 수동을 쓰는 게 낫겠죠. 교통카드, 스마트카드, 당연히 수동형 써야 되겠죠.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컨테이너 식별. 야, 컨테이너 식별 하는데 그거를 뭐 이게 대고 하겠니? 그거 아니니까 능동형으로 써야 되겠지, 이거는. 그 다음에 상품 유통, 이거는 수동이 기본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그 기자재 같은 거, 자산 같은 거, 검수 같은 거 할 때 직배 얘기할 때 설명했었죠. 리더기 쭉 들고 쭉 복도를 지나가면 된다. 여기 한누리관 같으면 그럼 쫙쫙 다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재고조사 하려고 그런다. 그럼 재고조사할 때 매번 찍어야 되거든. 우리 저기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돈 들어온 거랑 재고랑 매일 맞춰보잖아요. 얘들이 매일은 아니고 뭐 달마다 맞춰보겠죠. 어떤 놈이 저거 뭐야 횡령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그러면은 능동이 낫겠지. 그럴 경우에는. 그죠? 수동은, 그럼 또 수동을 하기 시작하면 뭐냐? 반대로 바코드랑 다를 게 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능동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상품 유통 같은 거 할 때. 심지어 이제 상품 유통 말고 이제 택배 같은 거 할 때. 택배도 그렇습니다. 택배도 이제 보통 지금은 택배 수동으로 하죠. 수동으로 그 저 뭡니까? QR코드 같은 거 거기 쭉 붙여갖고 제대로 물건 들어왔나 할 때 찍찍찍 찍어갖고 우리 택배 그 중간에 그 집합소에 가보면 그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조 방지 및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 능동이어야 되겠죠. 수동 갖고는 거리가 안 되죠. 우리 저기 하이패스 같은 거 보면 하이패스 리더기가 실제 자동차 지나갈 때랑 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인식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10cm 이하여야 된다. 30cm, 이게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중심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식거리는 더 커지네요. 길어지네요. 1kg는 이거 누가 쓴 거냐? 이거 사실이냐? 나 모르겠어. 1kg씩이야. 이거 뻥이야, 이건. 이런 1kg씩 이거를 왜 RFID를 써?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1kg면요. 이동통신만큼 거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특정한 뭔가 시스템이 있나 봐. 근데 제가 이걸 전공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1kg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책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NFC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NFC는 이제 카드죠, 카드, 스마트 카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페이, 또 애플페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 이 애플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애플폰에서 NFC 기능이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을 애플페이에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갖고 이게 독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반독점 법에 따라서 그거는 불법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죠. 어쨌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페이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결제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술이 NFC입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 RFID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RFID가 NFC 기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RFID는 단방향인데 NFC는 양방향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FC는 상황에 따라서 태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RFID는 태그와 리더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NFC는 태그의 역할과 리더의 역할을 그 디바이스마다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태그되고 어떨 때는 리더가 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가대역을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근거리 무선통신이 NFC가 되겠습니다. 주요 무선통신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 직비를 비교를 합니다. 응용은 이제 공유기, 블루투스는 케이블 대체, 이거는 뭐 모니터링, 우리 저기 뭐 검수 내지는 뭐 재고 검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쭉 데이터 모으는 거 이제 그때 활용될 수 있죠. 속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블루투스는 뭐 음성 정도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직비는 속도는 변변치 않죠. 전파 거리는 100m, 10m, 100m 그랬는데 100m보다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직비가. 네. 주파수는 다 2.4기가입니다. 특별한 뭐 어떤 그거 없으면 다 2.4기가고요. 특별히 이제 그 RFID만 그 메가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ISM 대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5기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죠. 2.4기가 뿐만 아니라 표준은 11, 이거는 15, 그래서 15.12 블루투스, 15.4가 이제 직비죠. 그러면 11이 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펜에 대한 겁니다. 무선 펜. 무선 펜이 블루투스와 직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력 소비는 높고 중간이고 낮다. 직비는 뭐 연단 이상 그렇게 배터리 교환이 연단 이상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직비 같은 게 뭐 어디 처음에 쓰려고 그랬냐면 뭐 많습니다. 뭐 땅속에 뭐 계기 뭐 아파트 같은 데서 계량기 같은 거 이제 검침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직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저 땅속에 이제 뭐 어떤 걸 묻어두고 거기서 이제 뭐 직비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뭐 거기가 통신을 해갖고 뭐 계량기에 수치를 갖다 검출해내고 뭐 이런 거 이러면 편해질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땅속에 묻고 뭐 아파트에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게 배터리가 뭐 일주마다 뭐 닳고 그러면 되겠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비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